검찰의 애완견 불러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받았어요. 꿀 빨고 있는 건데 오죽하면 저지랄하고 살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검사가 최고야. 국민은 안 보이죠. 그럼 기자들이랑 똑같네. 악의적인 공격을 해요, 법조 기자들이. 검찰의 행태들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하지 않아요. 흘려주고 싶은 것만 흘리면서 기자들을 종속시키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소래소래 백운종 대표 같은 분은 저 잡으러 뉴스타파 왔잖아.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걸 좀 뛰어넘는 기자들이 종종 있죠. 여기 미친 애들 같이 이렇게 막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련입니다. 오늘 주제는 검찰공화국의 언론, 검찰공화국의 언론이고요. 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 그리고 독립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상진 기자는 동아일보 출신이고 장인수 기자는 MBC 출신이시고요. 한상진 기자는 아직 한국기자협회는 가입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저는 기자협회는 가입을 안 했어요. 제 일부러. 그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는 제가 가입돼 있죠. 예, 예. 뉴스타파 자체가 회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입이 돼 있을 거고, 장인수 기자는 한국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에 가입돼 있던 기자. 6개월 전까지 가입했어요. 예, 지금은 아닙니다. 예, 기성 언론사에 있다가 이제 독립 저널리스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일이 뭡니까? 일단 그 기자로 인정을 못 받죠. 아, 기자로 인정 못 받죠. 네, 예. 그 취재했을 때 반론을 안 하죠. 너는 언론이 아니고 기자가 아닌데 왜 우리가 너한테 반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네. 것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제 기자들도 저를 기자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후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MBC 정도만 뭐 그렇고 예. 타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예. 이건 느낌인데 그냥 뭐 너가 기자야? 그냥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아, 그렇어요? 네. 한상진 기자는 어떠세요? 그런 혹시 동아일보 나온 다음에 뉴스타파 또 기자야? 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뭐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게 뭐 원래 별로 기자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지고 네. 네, 그냥 뭐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 저는. 아, 그래요? 이현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셨잖아요. 네. 네. 그 최고의 법조인이야 또는 그 검사가 최고야 역시 뭐 이런 거였다가 이제 한낱 변호사를 네. 하시면 뭔가 좀 신분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권력에 도취돼서 권력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은 검사를 떠나오는 것이 힘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검사들은 검사를 그만두게 되면 우울증에 걸린다고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없는 상태를 인식하게 되면 불행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 계시는 모 검사도 이제 검사 퇴직한 후로 한 1년간 이렇게 쭈구리 보드로 있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하죠. 그런 정도로 대단합니까? 권력이? 검사가?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나 어디 검사야로 끝나는 건데요. 네. 내가 나의 존재를 뭐 하는 일은 뭐고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떤 자리에 가도 기빈석을 비워놓고 상석에 앉혀주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석에 기빈석에 앉다가 어느 날 문간 자리에 자기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발언,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처럼 받아쓰기만 한다. 기자들 이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 일단은 검사 출신이셨던 이현주 변호사님은 기자들이 이런 행태가 있습니까? 저는 검사 때는 사실 뭐 자잘한 사건 해서 이런 걸 경험하지고 제가 법정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기자들이 정말 이렇게 기사를 쓰는구나라는 걸 느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어떤 공직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건 뭐 그냥 검찰이 흘려주는 대로 족족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더니 뭔가 검찰이 규명하고자 하는 사실하고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고 그게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증명이 됐는데 오히려 검사의 공소장이 허위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보도가 정말 한 언론사에서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사실 뭐 우리 언론이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왔고 그래서
뭐 계속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뭐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저는 좋은 발언이었다, 잘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런 발언이 나오면 한 번쯤 그 자기 살고 있는 것도 한 반추해 보고 좀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근데 이제 또 좀 기자들 편을 좀 들면 참 안타까운 게 그 저희는 이제 종종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을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특히 이제 법조를 보면 모든 정보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정보가 있어야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참 이 연약한 처지에 있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왜 니들은 이 구조를 뛰어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저는 솔루션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법조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빼야 되는 거고. 그건 결국 정치가 그렇죠. 해줘야 예, 정치가 네.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재명 그 대표 그 발언을 보면서 뭐 저런 말 할 수도 있죠. 본인이 또 피의자고 그리고 본인이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내놓는 것과 정반대 혹은 다른 식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안 쓰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뭐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 저는 뭐 저게 무슨 뭐 욕먹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느닷없이 무슨 뭐 기자단체 3개가 모여가지고 막 성명서를 내고 했더라고요.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네. 그리고 언론노동조합. 저는 저런 태도도 그렇게 올바른 태도 같진 않다. 좀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저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면 스스로도 좀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장인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기자들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만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별로 문제될 것도 없고요. 한국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돼도 행복하겠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만 써도. 불러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받았어요. 조작이라는 걸 아는데도 받아쓰는 수준. 기자들이 바보여서 그걸 받아쓰는 게 아니라 예. 이거 지금 검사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이거 사건 조작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뭐 뉴스타파든 어디 이런 데서 한참 옛날에 뭐 대표적인 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그렇죠. 거죠. 예. 예. 이거 증거가 조작이라는 게 다 나오는데도 끝끝내 무시하고 검사 출입 기자들은 여기서 검사들이 받아주는 것만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뉴스타파의 보도를 꼼꼼히만 잘 봐도 야 이거 조작됐네 맞네 라는 게 이미 다 입증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네. 그래서 예.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다 라는 정도만 돼도 행복하겠다. 시청자들은 행복할 것이다. 법조 기자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한 게 저 말이 기자들한테 기분 나쁘게 들렸구나. 애완견이라는 표현. 네,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왜 기분이 나쁘지? 지금 한 10년 넘도록 계속 애완견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발언인 기레기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보통 명사로 인식하는 단계로 갔잖아요. 시청자들이. 대부분에서 지금 모욕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기레기가 훨씬 더 모욕적인 표현인데 그걸 듣고 지금까지 기자들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냥 감수해 왔는데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상대하는 시청자와 독자로부터 듣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뼈아픈 거여야 되는데 야당 대표가 애완견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다 나서서 발끈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기자들은.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취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먼저 그 자기 편으로 만들고 설득하고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독자나 시청자거든요. 근데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시하는 거야. 괜찮아 여기서 욕먹는 거는.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정치인, 관료,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공당의 대표까지 우리를 무시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시청자나 독자가 그러네. 우리가 무시하는 거는 그러네. 뭐 그냥 니네 지져라. 예. 니네 지져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 근데 우리 출입처에서도 이제 우리를 기레기 취급하고 애완견 취급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이건 용납 못해. 어떤 이런 심리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이해되죠? 그렇죠. 검사들도 그렇거든요. 검사들도 그래요? 예. 예. 검사들도 위만 자기에게 좋은 보직을 내려주고 그리고 자기를 끌어주고 이런 거는 정치권, 정치인들 아니면 뭐 검사장 뭐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 이거는 국민은 안 보이죠.
예. 근데 이제 한직으로 인사가 나서 나가게 된다. 그러면 국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나가시던 분이 누구보다도 위에서 정해주는 결론대로 수사를 처리하시던 분이 자기를 이제 찬밥 취급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국민을 위한 검찰인지 공정한 검찰인지는 우리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직 인사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있는 검찰은 좋은 검찰이고 내가 떠나게 될 검찰은 나쁜 검찰인 거예요. 그럼 기자들이랑 똑같네. 원래 언론은 사부라고 했으니까 권력을 감시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까칠해도 되고 우리가 교육받은 거는 그랬거든요. 까칠해도 되고 그리고 질문 막 해도 되고 그리고 권력과 단지 좀 거리가 좀 있어야 돼. 체제에 순응하지 마.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순응을 하는 거는 다 애완견들이거든요. 원래 개는 늑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아니 이건 동물학에 나옵니다. 늑대는 순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야생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순치가 된 늑대들이 개가 된 거죠. 개들을 잡종 교배를 시켜가지고 점점 더 작게 만들고 계속 더 이쁜 짓거리만 하게 한 게 애완견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은 그런 견종이에요. 그리고 늑대는 아직도 야생에 사는 객과의 동물인 거죠. 근데 기자들에게 늑대를 요구했지 애완견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최소 감시견은 되라고 했거든. 그럼 감시견이 되든지 아니면 뭐 늑대가 되든지 이러면 되는데 근데 하여간 그런 거 같은데 왜 이게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나 뭐 언론노동조합 이런 데서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는 참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아까 예. 언론노조나 방송기자협회까지 이제 성명을 내는 걸 보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쪽 단체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 기자로서 그렇죠. 예. 이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늦은 거 아닌가? 너무 예. 어떻게 시청자들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공당의 대표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다들 나서는지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기자들이 뼛속까지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게 전 놀라워요. 그게. 이렇게 아까 한상진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검찰 기자들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 구조는 뭡니까? 검찰 내에 있는 구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국가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겁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구속을 할지 말지 풀어줄지 말지 뭐 불구속 수사를 할지 구속 수사를 할지 하다못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을 해줄지 말지도 다 검찰이 다 결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구조를 짜놓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다 검찰청에 다 있는데 그 정보가 있어야만이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들에게 검찰을 상대로 니들이 싸워라. 왜 니들은 그 애완견처럼 이렇게 뭐 불러주는 데만 기사 쓰고 왜 아각거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기자들한테 좀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종종 과거에도 그걸 좀 뛰어넘는 기자들이 종종 있죠. 이게 미친 애들 같이 이렇게 막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검사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막 검찰하고도 막 싸우고 이제 기질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자기 활로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종종 그런 기자들이 있었는데 순치가 못된 이제 원래 할아버지가 늑대인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좀 세상이 좀 바뀌고 또 이제 이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면서 그런 기자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맞고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공간에서 지금 어쨌든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왜 너는 이렇게 하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뭐 검사랑 싸우지 않느냐? 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아니 뭐 듣고 있으면 속 시원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너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저도 비춰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뭐 굉장히
나는 그러니까 네. 장희수 기자는 굉장히 뭐 우월한 다른 기자들보다 막 기자 정신이 투철하고 정의롭고 뭐 특종을 많이 해서 다른 기자들을 이렇게 깔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월한 지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자들을 비판하거나 이런 거를 저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단순히 이게 구조 때문에 구조가 어려워서 제대로 된 기사를 못 쓰고 정보를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 심하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했을 때 지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적의가 느껴져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MBC를 비판하고 제 기사를 네. 비판하는 기사를 보면 이게 팩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선이 구축됐어요. 이 기사는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기사였어. 그래서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을 해요. 법조 기자들이. 근데 그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었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거를 법조 기자들, 검찰 출입 기자들도 똑같은 적의를 느끼고 그러니까 있다. 기사를 보면 알잖아요. 기자들은. 그렇죠, 그 기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입증을 못했어요. 한동훈 이제 당시 그 검사장이 검언 유착을 했다라는 거를 혹은 검언 공작을 했다는 걸 팩트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는 당연히 감수해야 될 몫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그런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 정말 기자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사가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과 제가 공작해서 쓴 기사라는 기사를 끊임없이 써대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런 팩트가 없어요. 거기에는. 네.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데도 법조 기자들이 끊임없이 계기만 있으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보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과 MBC가 공작을 해서 이 기사를 쓴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 그게 도대체 이게 뭘까? 한 달 지속됐습니까? 아유, 몇 달 지속됐죠. 그게. 거의 비슷하게 지속된 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민주당 돈 받고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그다음에 뭐 JTBC 뭐 이렇게 다 짜고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명예훼손을 너희들이 했지? 뭐 이런 톤도 한 달 지속됐죠. 뭐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희수 기자님 그동안 이제 겪었던 고초는 저도 이제 뭐 멀찌감치해서 제가 이제 봤으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저도 뭐 비슷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뭐 안 한 건 아니었고 근데 그냥 이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게 이런 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사를 썼을 때 뭐 기자들이 됐던 시민들이 됐던 정치권에서 뭐 공격 받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갑자기 기억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렇죠. 저는 그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밤에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문자가 막 수백 개가 와 있는데 그냥 거의 99.9%가 개로 시작되는 뭐 get XS야 뭐 너 밤길 조심해라부터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회사로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지만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 같은 분은 저 잡으러 저희 사무실 응급처치한다고 뉴스타파 왔잖아. 왔죠. 그날 아마 뉴스타파 사무실에 있었으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네, 왔었어. 제가 잠깐 누구 만나서 차 마시고 있는 사이에 사실상 행패를 부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죠. 뭐 저 봤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네. 뭐 그때 뭐 기사들도 엄청 악의적이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진보 언론들이 뉴스타파가 정신 나갔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 쓰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제 수사받고 있는 그 김만배 신앙님 음성 파일 이것도 뭐 보도 나온 다음 날부터 그냥 막 똑같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에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도 그랬고 대통령실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고 짜서 거기에 신앙님을 끌어들이고 신앙님 전 언론위원장이 뉴스타파를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무슨 거대한 이제 공작 집단이 하나 이제 생겨서 조직적으로 그래서 뭐 어디 신문은 몇 월 며칠 날 기사 쓰고 어디 신문은 언제 쓰고 뉴스타파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을 짰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다 날아가고 총 기획자가 김만배고 거기에 뭐 신앙님
그 전 위원장이 이제 거기 동조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기사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허위 인터뷰를 하기로 작당 모의를 해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허위 인터뷰 내용을 또 조작하고 왜곡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처음부터 허위 인터뷰를 했으면 이걸 왜 조작을 해요? 그냥 허위 인터뷰 한 대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인터뷰는 허위 인터뷰들 했대. 그래놓고 이걸 또 인터뷰 내용을 조작 편집하고 왜곡했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짰으면은 바보처럼 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예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 허위 인터뷰를 우리가 공모를 했으면 네. 조직적으로 했겠지. 굉장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예. 예, 좀 아는 사람 불러다가. 예. 텔레그램도 좀 쓰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 했겠지. 예. 비밀번호도 28자리 좀 만들어 놓고. 한편에서는 네. 허위 인터뷰라고 얘기해놓고 한쪽에서는 또 왜곡 편집을 했다고 얘기해놓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좀 복잡하니까 허위 인터뷰로 갈 거면 허위 인터뷰로 가고 왜곡 편집으로 갈 거면 왜곡 편집으로 가고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너무 복잡하다 지금 내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기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기사가 이제 수백 개가 나오고 있는데. 나오겠죠. 예. 근데 아무도 당사자인 저에게 묻질 않아요. 게다가 이 사건의 원래 본질이었던 거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시절의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산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예, 돈 받았다, 공갈쳤다. 근데 그 공갈쳤다는 대상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런 식이 이제 검찰의 언론 플레이였고, 그 검찰의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를 받아 써서 어떤 사안을 그때그때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 산으로 갔다가 저 산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하튼 그렇죠. 이거는 예. 검찰은 자기가 한 수사 그리고에 대해서 기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던지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럴듯한 처음에 네. 밑그림 도안을 그렸는데 이대로 그 짜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쭉 사람들이 추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영장 쳤다. 뭐 사람 처음에 봤던 혐의하고 축소됐는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는지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게다가 뭐 그때 허위사실이 뭐요? 저 허위사실이 뭐가 허위사실이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대검 중수 과장 시절에 뭐 찾아오니까 커피 탄 사람은 윤석열 아니다라는 건데. 예, 박길배가 지금 뉴스타파의 3월 6일 보도에는 커피가 안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네.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없고. 네. 그러니까 김만배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주된 맥락은 조우영이라는 금융 브로커를 봐줬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정황적으로 맞아요.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주요 취지는 그것이고. 핵심 골자 그건 맞거든요. 근데 곁다리에서 그냥 뭐 커피니 뭐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면서 결국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책임을 안 지니까. 수사 기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니까. 아니 책임도 안 지지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여전히 기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밑그림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밑그림이든 윗그림이든 뭐 중간그림이든 막 던지잖아요. 예? 검사들이 막 던져. 그리고 백브리핑 하면서 뭐 받았어. 근데 이제 받았은 기자마저도 야,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야기한 거랑 다른데? 그거는 받았은 기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면 데스크한테 또는 팀장한테 보고를 할 거고, 이거 좀 다른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증의 절차가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해보고, 이 검증과 질문을 해봐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왜 다르지? 그러면 지금 원래 너희들 뭐 의도 있었니? 검찰이 의도가 있었니?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안 나와. 자기가 마음의 심증을 이미 형성했는데, 근데 형사재판 구조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미 언론이 끊임없이 되풀이 써서 판사는 그걸로 이미 온 언론이 한 몇 달 동안 이 사람 나쁜 놈이라고 떠들어댔는데 판사의 그 마음의 저울의 추가 0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인들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헌법 형사소송법을 아무리 많이 짜놔도 이거 소용없는 구조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당해서 보면 언론 보도 특히 이제 기자들의 행태가 서운하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너희들은 질문하지 않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왜 한 달 전에 검찰의 주장과 한 달 후인 지금의 검찰의 주장이 달라졌는데 왜 이걸 검증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비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건 계속하고 그걸 지적하고 또 그걸 지적하는 또 누군가 또 글을 쓰고 계속 그렇게 해서 기자들이 본인이 하는 일이 누군가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내 기사를 검사님만 봐주시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독자들이 내 기사를 와치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 불편한 거는 제가 뭐 누구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 불쌍하거든요. 특히 이제 법조 기자들 일하는 거 저는 이제 출입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지만 법조 기자들 뭐 저도 이제 아는 후배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친구들 만나서 보면 오죽하면 저지랄하고 살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구조를 선배인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네. 자기들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후배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한다고 막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면구스럽고 그래서 그 지적을 하더라도 비판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좀 애정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바꾸는 게 목적이지 얘를 바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지금 네. 대한민국 법조 기자들 바보 만들어서 우리한테 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건강하게 비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말씀이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런 자리에서 진행하시면서 네. 아니 지금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런 중요한 질문거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되는데 왜 질문하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면 저도 이제 그 법조기자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도 알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기사를 못 쓰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할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근데 저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배경이나 동기에 대해서 모를 수는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에 보면 거의 공판 절차에서 패색이 기울었거든요. 패색이 짙어진 검찰이 결국은 그때는 우회적인 수단을 씁니다. 다른 것들로 막 이 사람 더러운 사람이야라고 투척을 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뭐 둘 간의 긴밀한 관계. 한명숙 전 총리가 가경욱의 뭐 제주도 별장에서 저서를 몇 개월간 이제 공짜로 거기서 지내면서 집필을 했다. 그리고 뭐 비싼 골프 클럽을 사줬다. 공소 사실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걸 법정에 참관한 기자로서는 아 검찰이 패색이 짙어가니까 이런 거를 마구 던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데 근데 검사님을 위한 기사를 써주더라고요. 네. 경호원으로 파견됐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죠. 판결 나오지도 않았어요. 곧바로 위증죄로 입건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검찰이 이른바 조집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한 총리 편에서 이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너 있는 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혼내줄 거야 라는 걸 그 비판할 수 있거든요. 검찰에.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위증이라는 건 판결이 일단 나와봐야 그 사람이 위증을 했는지 재판부가 이 사람 증언 믿지 아니하고라고 쓰면은 모를까. 검찰의 행태들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하지 않아요. 검찰을 위한 기사를 쓰고 검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 검찰도 이제 제지가 되는 뭐 모르겠습니다. 워낙 무소불위해요. 근데 적어도 눈치는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건 그냥 내버려 두지요? 기자들은 왜 안 하지요? 그 사건은 저도 취재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그 장난을 쳤는지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사건이 날 당시에 굉장히 그 유명한 친검 기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좀 부끄러운 그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알리려고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과거에 제가 취재했었던 사건들 하나씩 떠올리면 그렇게 부끄러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런 기사를 썼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그 사건도 한명숙 총리 사건도 저도 굉장히 생각만 하면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몇몇 안 되는 기자들이 남겨놨던 그 조각 같은 편린들이 나중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한 선배하고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선배가 그때 썼던 기사 그때는 내가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보석 같은 기사였다고. 근데 이제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해서 이런 욕을 먹는 건데 진짜 검찰이 나쁘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요즘 들어서 뭐 더 크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제가 피의자니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검사들이 참 나쁘죠. 어떻게 국가 권력을 저렇게 이용을 합니까? 그죠? 사건들을 저렇게 말아먹고 사건 이상하게 왜곡하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막 하는데 저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거예요. 검찰 기자 잘하고 검사들하고 사이가 좋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하면 승진 잘 되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힘으로 그렇게 안 살아도 목사인데 지장이 없는 기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에 계시는 장윤수 기자님 같은 경우 MBC 그만두고 지금 이제 1인 미디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괜찮고 지지도 받고 이런 분들 많아지면 저는 법조계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걸 못해서 그랬던 거지. 아니 KBS 사장이 됐다 무슨 뭐 어디 방심의 위원장이 됐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저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 출신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내가 KBS 사장 되기 위해서 괜찮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활동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열심히 거기에서 활동을 해서 법조 언론인으로서 명성을 인정받고 차근차근 본인의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위를 보니까 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치권과 가까워. 그리고 높은 고위 간부들, 검사들과 가까워. 아, 저 편하고 쉬운 길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된 사람들을 또 후배들이 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른바 늑대처럼 평야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 장인수 기자나 이 한상진 기자를 또 봐. 그러면 누가 되고 싶겠어요? 아니 KBS 사장 되고 싶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야 유착해서 와서 붙어. 높은 자리로 붙어. 그러면 너한테도 좋아. 그 시그널을 법조 5년 차가 못 받겠습니까? 법조 10년 차가 못 받겠습니까? 재벌 출입하는 산업부 출입기자 10년 차가 못 받겠습니까? 다 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쭉 코스가 보이는데 누가 탐사보도 기자를 하고 출입처 없이 자유롭게 뭐 활동을 해가지고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감시견이 될래요? 누가 이럽니까? 당연히 구조가 그렇고 그 구조에 딱 종속이 돼 있고 그 구조를 꿀 빨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다수의 기자들이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말은 안 하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꿀 빨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말은 고뇌를 하지. 예, 겉으로는 고뇌해. 근데 검사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검사들도 예. 그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내가 위에서 정한 대로 결론을 따라주고 여기서 출세를 보장받을 것인가, 고고한 학처럼 살 것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인사 학살이라고도 불렀는데 윤 사단을 이른바 다 정리하고 뭐 거기서 이제 자천성 승진이란 말도 생겼죠. 그래서 한동훈을 뭐 부산 고검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회의할 맛이 안 나니까 자기 패거리 이렇게 모아가서 골목대장식으로 야이씨 막 이러면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부장이니까 부장회의를 안 열었대요. 근데 거기서 부장들은 머리가 굵어서 말을 안 들을 테고 과장을 불러서 야, 너 내 사람 될래? 내 사람이 된 사람은 지금 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과장은 됐고요. 제가 뭐 보고하면 좀 언론에 좀 흘리지 마세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한직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검찰에서도. 내 앞에 놓인 양갈래길 중에서 그거 자기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결단이란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 타이밍. 저도 이제 처음으로
검언유착 의혹 기사를 쓰고 제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내가 알던 언론의 모습이 아니네. 그러니까 저는 좀 언론의 수준을 제 나름대로는 기자들의 수준을 좀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네라고 하고 저도 나름대로 왜 기자들이 이렇게 검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검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다른 출입처들보다 이제 기자들이 한 출입처에 오래 나가다 보면 출입처에 좀 동화되고 그 출입처가 갖고 있는 시각을 일부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이제 기자들이 보이고 한 팀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다른 출입처 나가서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부 나가서 검찰 출입 기자들처럼 하나요? 환경부 공무원 다 자기 밑으로 깔아뭉개지 옛날 선배들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서울시 나가면 네. 검찰 출입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행동해요? 서울시 공무원 다 아래로 봐요, 기자들이. 근데 이상하게 검찰 나가면 안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강자에 대한 두려움, 얘네들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정부가 통제돼서 불러주면 다 받아쓸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돼 있고 다 그런 게 관행화돼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다른 기사를 쓴다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 기사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다 같이 쓸 때 다 같이 써서 오보가 나는 거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나 혼자 다른 기사를 썼다 요만큼이라도 잘못된다? 그 리스크를 오로지 그 언론사와 기자가 짊어져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민감한 검찰 기자 같은 경우는 기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사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남들 쓰는 대로 쓰면서 느끼는 편안함이 기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사의 구조적인 문제는 언론사가 이제 다 건설사들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언론사 사주가 기자들한테 바라는 게 검찰을 조지라고 지금 법조에다가 기자를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검찰과 친해지라고 내보는 거. 사실상 어떤 그 기자들이 네. 그 언론사의 오너 입장에서 보면 대관 업무를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예. 언론사에 민원이 있을 때 법조 기자들이 가서 민원 이렇게 해서, 해결사.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검찰청 포토라인에 안 서는 유일한 직업군이 언론사 사주들이에요. 전직 대통령도 쓰고요. 포토라인에. 예. 재벌 총수들 뭐 이재용 뭐 최태원 다 씁니다. 포토라인에 다 서요. 심지어 전직 검사도 서요. 근데 그 삼성 X파일 터졌을 때 홍석현이 딱 한 번 쓴 거 말고는 검찰이 절대 언론사 사주는 포토라인에 안 세워요. 네. 둘이 유착하면 둘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거기에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한 거.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기사를 못 쓰게 한 측면이 있고 기자들도 거기서 좀 그렇게 사주나 이런 조직 그리고 출입처 문화를 개인이 혼자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거 세대차로 가면은 젊은 기자들이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기자들한테 비판 의식을 기대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님 그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작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가장 공작처럼 보였던 거는 그 박철민이라는 애가 여기 이렇게 문신하고 나와서 돈 해놓고 이거 이재명한테 줬대. 그 사진 보죠. 야, 이거 누가 공작하는구나. 이게 모두가 아마 기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공작이라고 그 누구도 기사를 안 써요. 검찰에서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뉴스타파를 이렇게 검찰이 어떤 뭐 프레임인지 진실인지 나름대로 할 때 야, 그럼 박철민 사건 같은 거 뭐야? 혹은 그 선거 앞두고 7만 8천 원 갖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 뭐야? 이것도 공작이고 프레임이고 뭔가 아니야라는 비판 의식이 기자들한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면 제가 만난 기자들은 나름 똑똑한 기자라고 생각하고 진보 언론의 기자들도 있었는데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없는 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은 숲을 보는 훈련을 시키지 않고요. 회사에서. 팩트. 아주 그냥 작은 그러니까 경찰의 그 당직 기록 사건부에 몇 월 몇 일 몇 시에 뭐 누가 누구랑 술 먹고 싸우고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팩트에 집착하도록 하는 훈련이 있고 언론사 문화 중에 또 하나가 숲을 보는 거는 되게 건방진 일이에요. 그건 나중에 논설위원이나 돼야지 그렇죠. 그 언론사에서 시키는 역할이고 기자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 하나의 팩트 언론사 그 출입처에서 나오는 이거를 굉장히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제보자로 제보를 받거나 나 혼자 공부해서 어떤 서류에 뭐가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것보다 출입처의 고위 관료나 공무원이나 검사나 정치인이 나한테만 얘기해준 그 한마디를 언론사가 최고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 문화도 있어요. 이거를 기자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벗어나서
나는 다른 길로 갈래가 거의 불가능하죠. 네. 검사들이 말하면 전부 전해졌다야 우리나라는. 전해졌다 알려졌다. 그것도 정부 익명으로 전해졌다 알려졌다를 하면서 사실상 사실 인양 진실인양 못 박아버리거든 처음부터. 근데 해외 기사들 유심히 보면요. 해당 검사 이름이 나오고요. 검사가 주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네. 이렇게 검사인지 수사관인지 전해졌다. 뭐. 근데 한동안 특히 유호성 그 간첩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지금 그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갔다가 나온 이시원 전 검사의 얼굴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밀착 취재하면서 그러면서 검증 취재를 하면서 검사의 얼굴이 계속 나왔던 방송이나 이런 보도는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 그게 최초였고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저 나라 뭐지? 검사는 무슨 뭐 신성 불가침이야? 검사의 얼굴이 안 나와. 검사의 이름도 안 나와. 심지어는 과거에는 사법부 판사의 재판 일부 뭐 누구 이름도 다 뺐어. 기자들이 그거 담합해가지고 다 뺐잖아요. 왜 빼?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 피의자는 또 피의자가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한쪽에서는 검사가 말한다라고 하고 이쪽 피의자는 주장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피의자는 뭔가 주장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같고 검사는 진실만 말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기사를 뺐더니 늘 그래. 그래놓고 우리를 욕한대. 애완견이라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제가 검찰이 이렇게 비판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이런 병폐가 생기는구나라고 가장 절감한 사건이 군은 사실 상명하복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군에서조차 그 이제 뭐 윤석근 단장을 빼라 뭐 하고 올 때 어떻게 박정훈 대령이 얘기하냐면 아니 군기무사 그 댓글 하다가 김관일 국방장관이 처벌받지 않았느냐 지금 사령관님 하는 행위 수사 외압으로 보인다고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가 하면서 그러니까 처벌받은 전력 자기 조직이 털려본 전력이 있는 데는 자기 이제 말과 행동을 한번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검찰은 그런 게 없어요. 검사가 자기 직무상 행위로 처벌받은 게 굉장히 드물죠. 군에서조차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되돌아감기가 되는데 검찰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최상병 사건이 이해가 되네.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군에서 끊임없이 3스타 무슨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 직권남용을 걱정을 하거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막무가내로 막 전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게 된 거잖아요. 해병대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냥 검찰하고 판연하게 다르니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검찰청 이 구조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를 해놓으면 아마 검사들이 갖고 있는 힘이 한 절반 이상은 빠질 거예요. 아마 그 순간. 모든 것의 시작점 자체가 권력이 집중되면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으로 일어난 이 언론 현상도 사실은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다못해 검찰 개혁을 뭐 제일 국정과제로 삼다시피 하고 출범했었던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지만 못했고 뭐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게 안 되면 또 우리는 한 4, 5년 후에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겠죠. 그렇겠죠. 우리는 안 하고. 예, 우리는 안 해요. 예. 우리 이제 그때는 빠지고. 예, 빠지고. 제가 몇 년 젊으니까 제가 할게요. 예, 그러세요. 장인수 기자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검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출입 기자는 안 해봤지만 검찰 취재를 오래 하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딱 들고 나왔던 개념이 포괄적 뇌물죄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말이 형사소송법에 있는 줄 알았어요.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검사한테 찾아갔더니 뭐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해. 네. 그리고 뭐 비근한 네.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느닷없이 검찰에서 들고 나왔었던 게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가 너무 싫으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귀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검사들이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들은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찾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떤 판사가 어떤 공청회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피식 웃으면서 검사한테 아니 본인의 직업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지 실체적 진실을 찾는 거는 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거 좀 직업을 잘못한 거다. 이런 말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검사 선서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이 공익의 대변자라고 되어 있고요.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 이런 표현은 없고 인권과 공익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진실을 찾는다는 기자들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사 선서에도 제일 많이 강조되는 거는 인권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인권 얘기하는 검사들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근데 이제 이게 저런 얘기를 안 해도 검사질을 계속 할 수 있게 언론이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언론의 잘못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잘못됐다, 뭐 기자 니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은 안 될 거니까. 하여튼 오늘 같은 이런 토론에서도 어떻게 하면 검찰의 힘을 빼고 어떻게 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좀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들을 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텐션도 좀 올라가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찰공화국의 언론이라는 게 결국 이제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특정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바꾸면서 때로는 조작도 하고 때로는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전국을 이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검찰과 언론이 좌지우지하는 이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그 비판이 이제 시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 한 선배의 어떤 말에 100%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만병통치약이 정보 공개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왔잖아요. 때로는 압수수색 자료에 이 피의자의 범죄가 안 일어났다는 알리바이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검사들이 그걸 빼고내요. 네, 얘를 엮어야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소 시점이 되면 변호인들이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경찰의 수사 자료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정보가 피의자 쪽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되니까 검찰이 안 내도 변호사들이 그 수사 기록 중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 발췌해서 재판정에 낼 수 있는 걸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죠. 박학하시네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경영학에서도 미국은 공시를 할 때 기업에 불리한 것도 꼭 공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기업에 불리한 것을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기업의 공개 시스템이랄지 기소할 때 수사 기소할 때 수사 자료를 다 내야 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중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직업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다 내야지. 안 그러면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기업이나 이 검사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뉴스타파가 했던 그 검찰 특활비 같은 거 기사를 하나 쓰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거든요. 특활비 내놔라. 검찰이 안 내놨죠. 그렇죠. 재판했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놔라고 판결을 받아서 그제서야 특활비 내용을 다 지우고 일부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냥 시스템적으로 특활비 다 공개돼 있으면 하도록 해놨으면 그죠? 특활비 쓰자마자 요새 그렇게 하는 그 지자체나 정부 기관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법인카드 쓰고 바로 카드 내역이 그냥 바로 전산상에 다 올라와서 그렇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보 공개인데 진정한 의미에 이렇게 내가 청구해서 뭐 심사 받고 받는 게 정보 공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과 유착할 수 있는 게 검찰이 굉장히 고급 정보,
다른 사람들의 비위와 관련된 고급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거에 대한 통제권을 검찰이 오롯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흘려주고 싶은 것만 흘리면서 기자들을 종속시키고 검언유착으로 나가서 전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방향까지 갔는데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 독점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민적 관심사에 한해서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특정 시점에 공개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불러주면 기자들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정 방향으로 그 하나의 팩트만 갖고 쓰는데 나중에 이 전체가 공개된다라고 하면 기자들도 그렇게 장사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기사가 잘못됐다는 게 전체 수사 공개가 드러났을 때 그렇죠. 창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데 선진국들이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수사 거기 이제 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경찰이 수사를 끝나는 시점에 다 공개합니다. 자신들한테 불리한 수사 기록까지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브리핑 할 때는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피의 사실은 공개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뒤에서 검사들이 몰래 흘려주는 방식으로. 네. 그 MBC도 옛날에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그거를 좀 끊어내야 된다. 예,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이 검찰과 관련된 기사 있잖아요. 또는 이제 법조 기사들 보면서 이런 게 있으면 현혹되지 말라. 좀 시민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최경영 TV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장윤수 기자님 하는 네. 뭐 채널 네.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예.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열심히 듣고 미디어 알릴레오 열심히 보고. 그럼요. 예.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장인수 기자는. 아, 예, 저 한상진 선배 말씀 네, 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까? 예. 그다음에 이현주 변호사님. 예. 뭐 그냥 검찰 관계자는 뭐라고 했다. 이거 그냥 안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접고 보자. 예. 그 처음 기사는 다 접고 보자. 예. 그런 말씀이셨고요. 어쩌다가 검찰과 언론은 여기까지 신뢰가 떨어졌는지 신뢰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 무심불립이라 그랬잖아요. 예.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노무현재단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한 주 쉬고 7월 9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